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중산층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 결과를 얻으려면 또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스스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보도 셰퍼 부의 레버리지, 지은이 보도 셰퍼, 발행 비즈니스북스, 발행일 2023년 2월 7일입니다. 아직도 일한 만큼 버는가? 무조건 1년 안에 수입의 20%부터 늘려라. 세계적인 머니멘토 보도 셰퍼가 직접 찾아낸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 20년 전 보도 셰퍼가 자신이 어떻게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뤘는지 밝힌 저서가 업그레이드된 부의 공식과 마인드셋을 더해 개정 증보판으로 돌아왔습니다. 26살에 모든 것을 잃고 단 4년 만에 수입의 이자만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부를 이룬 그의 경제적 노하우와 부의 공식이 이 책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은 바로 새로운 수익의 창출입니다. 과거의 오래된 규칙으로 이 게임에 뛰어든다면 당신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보도 셰퍼 부의 레버리지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과 돈,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도 셰퍼가 실제 그의 삶에 적용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던 부의 공식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스스로를 부자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부와 성공이라는 게임. 돈을 버는 5가지 방법.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5종류다. 따라서 자신이 속해 있는 영역을 지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직장인 노동자, 프리랜서, 투자자, 기업가, 전문가. 5가지 소득 분야를 별 모양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심어두기를 바란다. 보다시피 별은 둘로 나뉜다. 별의 오른쪽에는 2가지의 소득 분야, 왼쪽에는 3가지 소득 분야가 위치한다. 나는 여기서 2가지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서는 주로 별의 오른쪽에 위치한 분야만 준비하도록 가르친다. 대부분 학교에서 좋은 직장인, 프리랜서가 될 수 있는 법을 배운다. 정작 성공적인 투자자, 기업가, 전문가가 되는 방법은 거의 접하지 못한다. 둘째, 별의 왼쪽에 있는 분야가 돈을 더 많이 번다. 예컨대 기업가의 수입은 직장인 혹은 노동자보다 월 평균 약 5배 이상이다. 투자자는 자신의 돈이 스스로 돈을 벌도록 굴릴 수 있다. 전문가는 자신의 특수 지위를 이용해 크게 인정을 받는다. 자신의 일에서도 쉽게 만족감을 느낀다. 무엇보다 전문가로 포지셔닝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버는 수입에 여러 배에 달하는 많은 돈을 번다. 별을 나눈 양 측면에서 최고의 분야는 없다. 분야마다 장단점이 있다. 당신이 선택하는 최종 분야는 자신의 장단점, 위험을 감수하려는 각오, 성격, 그리고 자신이 세운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은 어떤 분야에 속해 있든 그곳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그곳에서 성취감과 고소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마을, 어떤 도시 및 어느 국가든 별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좋은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되는 법을 가르친다. 경찰, 의사, 소방관, 엔지니어, 회계사, 요리사, 간호사, 교사 등 직업은 다양하다. 모두 사회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직업들이다. 학생들은 그 중에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의미도 찾을 수 있는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한다. 별에 적힌 분야 중 하나를 당신이 의식적으로 직접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선택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맞지도 않은 분야에서 평생 일해선 안 된다. 일과 소득이라는 다람쥐 쳇바퀴. 우선 대다수 사람의 현실이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자. 밤마다 돈 걱정을 하느라 편히 잠들지 못하는 사람만 해도 수백만 명에 이를 것이다. 또 아침마다 각종 청구서에 적힌 금액을 보며 마음 편히 납입할 정도로 돈을 버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만을 꿈꾸며 직장으로 향한다. 막상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이런 걱정은 끝나지 않는다.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양 지출도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어나는 문제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기도 한다. 무조건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더 열심히 벌다 보면 언젠가는 저축할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도 품는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날수록 생활 수준도 수입액과 평행선을 이루며 상승한다. 그만큼 빚도 점점 늘어난다. 한 번 경험한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을 갚고 각종 청구 금액을 결제하기 위해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벌고 또 쓰기를 반복한다. 아무리 죽어라 노력해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개미지옥에 빠진 형국이다. 쳇바퀴를 도는 한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결국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국가는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과 사회보장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더 많이 징수한다.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온전히 1년에 200일 이상을 나라를 위해 일하는 셈이다. 나는 3년 안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당신은 앞으로 3년 안에 매월 얼마나 벌고 싶은가? 질문의 대답에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신의 교육 수준, 능력, 현재 상태 등을 분석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상태를 토대로 목표를 추론하는 방식이다. 주로 학교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가르칠 때 이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한다면 극적인 변화 없이 예전의 고리타분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위험이 있다. 인생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두 번째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자신이 이루어내고 싶은 그림, 곧 비전을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심사숙고한다. 다시 말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현재 상황을 별개로 구분해 바라본다. 그들은 자기 수준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목표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도 있다. 단, 자신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 한한다. 소득의 20%대 소득의 2배. 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려고 한다. 하나는 1년 안에 최소한 소득의 20%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상당한 수입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려 소득을 2배 이상으로 늘릴 수도 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우선 두 가지 길을 제대로 알고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에 앞서 다음 질문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미리 결정해 보길 바란다. 당신은 앞으로 3년 내에 매월 총 얼마나 벌고 싶은가? 나는 당신이 제대로 정신 나갔을 법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원한다. 즉,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떠올렸기를 바란다. 알다시피 모두가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모두가 받는 만큼 받는 법이다. 분명 당신은 꿈 같은 수입에 해당하는 액수를 썼을 것이다. 만약 위의 답변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책을 읽는 것을 멈추길 권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자신이 벌고 싶은 수입 액수를 생각해보라. 앞으로 이 책이 당신의 소득과 목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매우 놀라게 될 것이다. 나중에 원래 기대했던 소득이 얼마였는지 곧바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다.
직장인으로 살 것인가, 투자자로 살 것인가.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늘려라. 나의 코치는 직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돈을 더 벌겠다고 초과 근무를 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별도의 일을 더 맡지 마라.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맡은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다시 별의 오른쪽에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코치가 처방한 조언은 다음과 같았다. 투자하는 법을 배워라. 절대 마르지 않을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라. 판매하는 법을 배워라. 낡은 자동차를 사서 수리하고 튜닝해보라. 낡은 집도 좋다. 소규모 기업을 설립하라. 시간당 임금을 위해 여가 시간마저 버리고 일하기 전에 몇 배로 돈을 버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이제 당신도 새로운 규칙을 차츰차츰 배워나가야 한다. 당연히 한 다리로 서 있을 때보다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당신을 지탱해줄 두 번째 디딤발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그러니 투자의 법칙을 배워라. 당신을 전문가로 포지셔닝하라. 당신의 직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단 절대로 두 번째 직업을 별의 오른쪽에서 찾지 마라. 그 대신 당신이 뭔가 배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부가 수입을 얻도록 신경 써야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돈을 위해 일하는가?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가? 오늘날 전 세계의 국가에서는 사회 구성원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활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자산 및 소득 상태의 차이다. 이를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을 분류하면 크게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으로 나눌 수 있다. 내 견해로는 자산 기준으로 나누는 구분은 각 구성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도 않을 뿐더러 완전히 들어맞는다고도 할 수 없다. 재정 상태는 유동적이어서 누구나 일시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사 직전에 파산했지만 금세 다시 재기한 기업가, 엄청난 복권 당첨금을 받았지만 짧은 시일 내에 전부 탕진해버린 서민도 있을 수 있다. 자산이나 소득보다는 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 유사성이 더 분명한 구분 기준이라 생각한다. 동일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얼마나 비슷한지 보면 매우 놀랄 것이다. 또 각 계층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놀랄 것이다.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을 떠올려 보면 아마도 곧바로 떠오르는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일부는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종종 전곡을 찌르는 요소들도 있다. 그 중에서 다음의 주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돈과 수입, 성과와 업무, 새로운 규칙과 과거의 규칙에 대한 태도, 꿈과 목표가 있는 인생에 대한 기대. 이 주제로 세미나와 강연에서 만난 수천 명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나의 코치도 내게 가장 중요한 차이를 일깨워줬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물었다. 당신이 세운 재정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곧장 대답했다. 높은 수입이죠. 코치는 내 대답을 듣고는 잠시 후 이렇게 설명했다. 빈곤층은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높은 시급을 원합니다. 중산층도 높은 수입을 원합니다. 하지만 부유층은 자산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유해지려면 온전히 돈을 가져야만 할 테니까요. 나는 그에게 질문했다. 그렇다면 중산층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코치가 대답했다. 중산층이란 일하지 않고 생활할 정도로 부유하지는 않아도 정기적으로 예금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험을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빈곤층은 보험을 듭니다. 중산층은 두 가지에 모두 조금씩 참여하죠. 며칠 후 코치가 말했다. 차를 파세요. 차를 타고 다니면 최대로 월 수입의 2배에 이르는 비용을 쓰게 만듭니다. 많은 중산층이 연수입의 대부분을 차에 씁니다. 차를 살 돈이 없으면 리스까지 하면서요. 그 때문에 자동차 비용이 더 비싸지는 거랍니다. 하루는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새 제품을 사기 위해 시내로 향했다.
총 6곳에서 가격을 비교했다. 5시간 후 나는 아주 좋은 가격으로 세탁기를 구매했고 약 35유로를 아낄 수 있었다. 내 사연을 들은 코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빈곤층과 중산층만이 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자기 시간을 투입합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쓰죠. 그들에게는 시간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5시간이라면 발품 팔아 아낀 35유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어서 코치는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중산층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듭니다. 코치의 말을 들은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말이야 그럴듯하지. 하지만 코치는 내 생각을 읽은 듯이 내 생각이 미래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중산층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 대다수가 또 그렇게 얻지 못합니다. 내일 부자가 될 사람들은 오늘 당장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얻어낼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 코치에게 질문했다. 실제로 모든 분야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다른 겁니까? 코치가 대답했다. 거의 모든 경우가 그렇죠.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도전하세요. 부자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실패할 위험성부터 봅니다. 중산층은 불확실성을 통해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보지요. 그리고 두 가지 중 무엇이 될지는 순전히 우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주식을 사겠지만 나쁠 때는 연금을 납입합니다. 사실 가난이라는 말은 용기의 결핍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의 차이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표를 꼼꼼히 살펴보며 연구해 보길 권한다. 세 계층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자신에게 해당되는 설명에 밑줄을 치거나 표시해 두면 더 좋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 결과를 얻으려면 또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스스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 이렇게 돈을 더 벌어보자. 일과 임금을 대하는 5가지의 사고방식. 직장인, 노동자, 프리랜서들에게 필요한 고소득을 위한 15계명과 임금 인상을 위한 정확하고 자세한 지침을 설명하기에 앞서 반드시 갖춰야 할 5가지 사고방식이 있다. 1. 누구나 독립적이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 그 누구도 사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당신이 일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 일에서 재미와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건 자기 자신을 하나의 기업으로 바라보면 도움이 된다. 자신을 항상 독립적인 기업으로 여겨라. 당신의 능력을 팔아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하고 고용주를 고객으로 바라보라. 이런 태도를 취할 때 당신의 사고는 한층 자유롭고 강력해진다. 2. 항상 당신이 버는 만큼 얻는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받는 임금보다 자신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 정확히 말해 더 많이 벌 때 당신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타인에게 종속돼 있고 희생자 역할을 맡을수록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권한도 축소된다. 그러면 결국 돈을 더 적게 벌게 된다. 3. 게임 규칙을 잘 알아야만 돈 버는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게임 규칙을 만드는 주체는 바로 시장이다. 시장은 모두에게 동일한 환경이다. 결코 누군가를 선호하지 않는다. 시장은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이것이 시장의 원리다. 단 게임 규칙을 모르는 사람에겐 엄청난 불이익이 기다릴 뿐이다. 4.
당신의 임금에 꼭 정해진 규칙은 없다.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말에 속지 말기 바란다. 모든 규칙을 만든 것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모든 규칙은 사람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당신이 규칙을 바꿀 수도 있다. 당신이 행하는 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객관적 척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가치는 항상 주관적이다. 다시 말해 노동력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권리를 지닌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당신을 고용한 사장은 물론 당신에게도 없다.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준이 없는 대신 당신의 임금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근거로 정해진다. 사장이 평가하는 당신의 가치, 당신이 평가하는 자신의 가치, 당신의 협상 능력. 당신의 임금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번 것이다. 지금 당신은 근무하는 기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당신은 기업에 얼마나 필요한 인재인가? 협상의 위치는 당신이 지닌 지식과 역량이 기업의 수요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희소성을 띠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도 객관적 척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네 번째 사고방식이 적용된다. 당신의 과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기업의 사장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과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협상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도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5가지 사고방식은 고소득을 위한 15계명의 토대가 된다. 덧붙여 당신이 직장인 혹은 프리랜서로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중요한 3가지 전제 조건은 자기 신뢰, 책임감, 행동이다. 고소득자들이 지키는 15계명. 누구나 성공을 뒤쫓는다. 성공을 위한 규칙이 있듯이 성공적인 고소득자가 되기 위해 앞서 말한 5가지 사고방식 외에 15가지 계명이 있다. 다음에 15계명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의 토대가 된다. 최선을 다한다.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을 한다. 도움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한다.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게임을 하듯 진지하지만 재밌게 일한다. 장점을 강화한다. 자신감을 키운다. 제대로 집중한다. 긴장감을 잃지 않고 일한다.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책임을 전적으로 감수한다. 상대에게 약점이 아닌 강점을 보여준다.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투자자, 스스로 황금알을 낳아라.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중요도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누구나 직장인이나 프리랜서가 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원하면 기업가나 전문가도 될 수 있다. 투자자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투자자가 되면 당신은 부를 축적할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당신에게 투자자가 돼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 2가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투자자가 되지 않는다면 임금 인상은 무용지물이다. 투자를 하면 심지어 수입의 2배까지도 불릴 수 있다. 투자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만큼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투자자가 아닌 이상 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도 생활비와 생활 수준은 평행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정이라는 양동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한 당신은 다람쥐 쳇바퀴를 돌 뿐이다. 반드시 재정의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미 50%는 투자자가 된 셈이다. 둘째, 누구에게나 안전 욕구가 있다. 재정적 안전도 포함된다.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재정적 보호다. 당신은 당장 수입이 없어도 몇 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저축하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안전은 자신이 보유한 돈의 이자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장된다. 우선 저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저축한 돈으로 뭔가를 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돈을 불려야 한다.
그것도 가능한 한 많이 불려야 한다. 전문가, 최소 시간 최대 효율로 벌어라. 고소득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 고소득으로 향하는 길은 자신을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전문가라는 개념이 누구에게나 같지는 않다. 가장 먼저 전문가에 대한 정의부터 정립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집회의 예를 떠올려 본다면 경계가 명확한 작은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눈앞에 잔뜩 널린 5유로짜리 지폐를 모두 끌어모으려는 유혹을 과감히 물리쳐라. 무조건 500유로짜리 지폐를 모으는데 집중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무엇보다 매사에 첫 번째가 돼야만 한다. 첫 번째가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남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룰 방법을 배워라. 많은 것을 알지만 정작 버리는 시원치 않은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은 실물 경제에 어두운 것이다. 내가 말하는 전문가는 전문 지식과 경제적 영리함이 적절히 조합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번 장의 기본 원칙을 따르는 전문가라면 평범한 전공자에 비해 몇 배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이번 장의 내용을 익히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당신의 수입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 3년 안에 지금 버는 수입의 2배를 벌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지 모른다. 물론 그 많은 수입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2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우선 생각을 전환하고 많은 것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하지만 마땅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들은 변화 자체를 너무 위험하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둘째,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신의 포지셔닝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이 책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 2가지 전제 조건을 갖출 준비가 됐다면 이제 당신을 흥미진진한 여행으로 초대하려 한다. 이제 당신을 전문가로 포지셔닝 해줄 여행을 떠나보자. 성공적인 포지셔닝의 10가지 기본 원칙. 원칙 1. 더 잘하기보다 남과는 달라야 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왜 내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사거나 당신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주로 제가 최고이기 때문이죠. 라는 대답을 듣곤 했다. 나는 그들의 대답이 직장 생활에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라고 생각한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물론 나는 개인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다.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금세 사람들의 눈밖에 나기 마련이다. 단순히 최고라는 자질만으로는 자신을 알리기는 역부족이다.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오늘날 거의 모든 기업이 자신이 최고라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이다. 신규 고객의 경우는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 그렇다 보니 기본 원칙을 잘 지킨다고 주장하는 기업 혹은 전문가를 선호한다. 신규 고객들은 더 뛰어나다고 말하기보다 다르다고 주장하는 대상을 선택한다. 둘째, 단순히 최고라는 주장만으로는 이제 주목받기 힘들다. 최고라는 말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시대는 끝났다. 자질이란 모든 것의 기본 전제일 뿐이다. 고객은 각각의 기업 혹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차별화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고객이 다른 기업 혹은 전문가에게서 얻지 못하는 당신만의 강점은 무엇인가가 올바른 질문이다. 최고의 요리를 낸다고 자부하며 광고하는 레스토랑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쩌면 당신이 알고 싶은 정보는 다른 것일 수 있다. 땡땡 레스토랑에 가면 인도 요리가 나오는데 그중 엄청 매운 요리가 특징이다. 만약 매운 요리를 즐기는 고객이라면 분명 그 레스토랑을 방문할 것이다. 모든 직군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 남들과 차별화할 방법을 찾아라. 남들도 다 하는 일을 한다면 당신의 가치는 사막에 널린 무수한 모래알이나 다를 바 없다. 제 아무리 최고의 모래알을 가졌다 한들 결국 전혀 다를 것 없는 모래알일 뿐이다.
앞서 살펴본 교집합 이론을 떠올려 보자. 당신이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 일과 당신이 지닌 가장 중요한 능력의 교집합이 바로 남들과 다른 당신이 되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다. 당신만의 이정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많이 나는 방식으로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당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고 당신이 다양한 재미를 느끼는 데는 전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부모를 향한 아이의 믿음에 비견할 정도다. 당신에게 주어진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다른 누구의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포지셔닝의 기본 원칙의 열쇠는 바로 자신의 독창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원칙 3. 무조건 첫 번째가 되라. 어쩌면 당신은 이미 스타일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성공했고 또 뛰어날 수도 있다. 스타가 아닌 사람도 충분히 유능할 수 있다. 꼭 남들보다 탁월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속한 분야에서 첫 번째가 된다면 말이다.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은 찰스 린드버그다. 두 번째는 누구였을까? 바로 버트 힌클러였다.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 이후 고작 몇 주 뒤에 비행에 나선 힌클러는 린드버그보다 비행 시간을 3시간이나 단축했다. 린드버그보다 힌클러가 훨씬 더 뛰어난 조종사였던 것이다. 하지만 힌클러가 태어난 호주의 소도시 주민을 제외하면 아무도 그 사실에 관심이 없다. 당신도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틈새를 찾아라. 그 틈새가 작을수록 첫 번째가 되기가 한결 쉬워진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누구보다 첫 번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작은 마을에서 1인자가 되는 것이 커다란 도시에서 2인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의 말을 자유롭게 해석하자면 작은 틈새에서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업계 전체에서 두 번째가 되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일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도 비슷한 말을 했다. 첫 번째는 진주를 얻고 두 번째는 조개 껍데기만 얻는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일하는 분야의 모든 자리가 이미 다 채워진 상태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1등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어지는 네 번째 기본 원칙을 활용하면 된다. 원칙 4. 첫 번째가 될 수 없으면 차라리 새롭게 포지셔닝하라. 방금 전 질문에서 비행기를 타고 최초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사람을 대부분 떠올렸을 것이다. 두 번째로 횡단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세 번째로 횡단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 바로 아멜리아 에어하트다. 그녀는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다. 에어하트는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만큼은 첫 번째였던 셈이다. 라인홀트 메스너도 마찬가지다. 그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른 첫 번째 사람은 아니다. 사실 상위 10명 안에도 들지 못했다. 대신 자신만의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갔다. 그는 산소 장비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최초의 산악가다. 또한 산악 등반을 통해 경영자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언급한 첫 번째 유럽인이다. 우선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보일 것이다. 세 번째나 네 번째 기본 원칙에 비하면 첫 번째 기본 원칙이 실천하기에 한결 수월한 편이다. 당신이 첫 번째로 인정받는 분야를 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 대신 한 번 발견하면 연간 엄청난 돈을 더 벌게 될 것이다. 나는 우선 당신이 자신의 특성과 능력이 무엇인지, 당신이 무엇에 재미를 느끼는지 심사숙고한 다음 남들이 하지 않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실행하길 제안한다. 하지만 절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 당신이라면 어떤 새로운 범주를 개설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몇 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해버린다. 수년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준비가 된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틈새를 차지한 사람의 수도 그리 많지 않다. 매일 하루에 15분씩 투자해 당신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분야를 곰곰이 고민해보는 습관을 기른다고 가정해보자. 매번 떠오르는 내용을 기록해 두다 보면 그 안에서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나의 경우 아직 독일에서 누구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범주만 10수개 이상 떠오른다. 전부 다 틀림없이 매우 큰 기회로 보인다. 원칙 7. 나만의 타깃 집단을 선정하라. 타깃 집단을 작은 범위로 설정하고 최대한 정확히 정의해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고객은 자신의 특성이나 특별한 욕구, 소망이 진지하게 수용되기를 희망한다. 일괄 해결 방식은 점차 진정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다. 고객이 바라는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독창적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타깃 집단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고객 맞춤형 광고도 기획할 수 없다. 결국 돈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고객의 몇 가지 정보만 대략적으로 알아서는 충분하지 않다. 연령, 직업, 가정 형편, 취미, 즐겨보는 방송, 즐겨 읽는 잡지, 주요 소비처, 롤모델, 학교 교육, 관심사 등처럼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 원칙 8.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 스스로 물어보라. 내가 목표로 삼은 타깃 집단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파악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질문의 답은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고객들과 항상 대화를 나누며 소통해야 한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해결책을 제안하라. 당신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반 주치의를 찾아가야 할까? 아마도 누구라도 당연히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선택할 것이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해당 분야의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려는 소망도 강력해진다.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지불할 마음의 준비도 하게 된다. 그렇듯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당신이 타인을 위해 어떤 일을 하듯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수용하라.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라. 만약 필요하다면 당신과 협력할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때로는 당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쉽고 더 낮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사람도 당신만큼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질문하라.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결핍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만약 매사를 혼자 해내려고 든다면 그에 상응하는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신이 노력하는 만큼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쌓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업무를 다른 기업에 위탁하고 파트너를 찾는 것이 포지셔닝 전략에 맞는 논리적 결론이다. 단, 당신에게 협력할 파트너를 구할 때 당신과 동일한 능력을 지닌 상대를 선정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능력을 보완해줄 파트너를 찾아라.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서로를 탐색하는 점검 기간을 갖도록 협의하라. 원칙 9. 계속 말하고 퍼뜨려라. 당신은 오리알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리알은 달걀보다 더 크고 맛도 좋고 영양분도 훨씬 더 풍부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오리알보다 작은 달걀을 즐겨 먹는 것일까? 달걀이 시장화하기 훨씬 간단하기 때문이다. 암탉은 알을 낳자마자 꼿꼿하고 울어 시장에 내놓을 상품이 완성됐다고 알려준다. 앞서 말한 포지셔닝의 기본 원칙 8가지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제 아무리 화성에 발을 내디딘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한들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당신이 속한 분야에서 첫 번째가 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인정받는 1등이 돼야 한다.
바이킹족은 콜럼버스보다 먼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하지만 정작 신대륙의 발견으로 세간의 모든 인정과 축하를 받은 것은 콜럼버스였다. 당신도 대중에게 공식적인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특별한 일을 하거나 책을 집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공 논문을 쓰거나 방송에 출연할 수도 있다. 강연을 하거나 상을 받는 방법도 있다. 대중에게 당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활용하라. 평범한 사람이 아닌 전문가 사이에서 인정받으면 된다는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라.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것은 아주 멀고 험난한 여정이다. 원래 전문가는 다른 전문가의 성공을 쉽게 빌어주지 않는 법이다. 둘째, 다른 전문가가 당신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판단하는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없다. 모든 것은 대중에게 달려있다. 당신의 포지셔닝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오롯이 대중이 인정할 때 결정된다. 소위 전문 인력들이 하는 말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특정 전문가를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쓴다고 해도 그의 인지도만 더해줄 뿐이다. 오히려 당신의 글 덕분에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의 전문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정신적 과시주의와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단, 어릿광대가 되거나 사생활을 노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독일에서 제일 가는 한 컨설턴트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고작 1년에 몇 주만 모습을 드러내지만 독일 내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원칙 10. 가격을 결정하라. 당신의 회사가 차별화되고 유일무이한 이득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당신이 정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의 회사가 제공하는 이득에 특별한 요소가 없다면 가격을 정하는 것은 경쟁자의 몫이 된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임금을 바로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회사가 임금을 결정한다. 달리 말해 남들과 다른 요소로 당신을 차별화하거나 파격적인 가격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경쟁자들이 고객을 두고 싸우면서 서로 가격을 낮추기만 한다면 서로 충분한 수익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값도 받지 못하고 헐값에 팔아야만 한다. 반면 전문가는 정반대다. 고객들은 전문가에게는 아무리 높은 가격일지라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문가로 포지셔닝하라. 누구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다. 하지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성취감을 찾으려고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특정 기본 원칙과 게임 규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당신에게 재미를 안겨주고 당신의 재능에 부합하며 당신을 특별하고 남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을 찾아내라.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능한 한 그 분야에서 인생의 비전을 전개시켜보라. 취업 상태라면 다음 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직장인으로서 포지셔닝 하기를 원하는가? 독립을 원하는가? 물론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적어도 몇 년 정도 깊이 고민하기를 권장한다. 달라진 시대에 돈 버는 새로운 규칙과 고소득을 위한 15계명을 참고하라. 이런 조언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이 책의 조언들이 나날이 더 확고해지는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 방안을 찾아본다. 날마다 자신의 포지셔닝 전략을 다질 시간을 확보하라. 이때 포지셔닝의 10가지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포지셔닝 전략의 구상을 마쳤다면 적어도 날마다 최소 1시간씩 포지셔닝 전략을 위해 시간을 써라. 여기까지 보도 셰퍼 부의 레버리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보도 셰퍼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머니코치이자 강연가입니다. 그의 대표 저서는
보도 셰퍼의 돈, 멘탈의 연금술이 있으며 저술과 강연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20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절판되었었는데요. 올해 다시 개정 증보판으로 재출간되었습니다. 보도 셰퍼의 돈이 돈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념과 관점을 변화시키는 책이라면 부의 레버리지는 저자가 26살에 파산을 하고 단 4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었던 사고방식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가장 첫 장에서 별그림 속 5가지의 소득 분야를 제시합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투자자, 기업가, 전문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의 오른쪽인 직장인과 프리랜서로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투자자, 기업가, 전문가인 별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을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를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이지만 어느 분야에서든 고소득으로 향하는 열쇠는 자신을 전문가로 포지셔닝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분야별로 소득을 높이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 분야 속에서 전문가로 포지셔닝하는 원칙을 상세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이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듯 수입을 늘리는 것 또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내가 현재 어떤 분야에 있든 부를 쌓을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더욱 생산적인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며 경제적 자유의 루트를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